겨울이 되면 유독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이 있었다.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낮은 지붕들과 오래된 우물 하나, 그리고 세월의 덮개가 앉은 시장 골목까지. 사람들은 이 작은 마을을 청솔마을이라 불렀다. 소나무가 유독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정작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소나무보다도 겨울을 홀로 나는 노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자식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갔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시장 골목 안에는 오래된 방앗간, 낡은 이발소, 그리고 몇 대를 이어온 국밥집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겨울이면 이 골목은 유독 스산했다. 상인들은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손을 호호 불어가며 손님을 기다렸고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뜸했다. 그러나 그 스산함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 사이의 정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시장 골목 끝자락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의 대소사가 늘 논의되는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여름이면 그늘을, 겨울이면 볕을 나눠주는 그 평상은 청솔마을 사람들의 오랜 사랑방과도 같았다. 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겨울부터였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대문 앞에 누군가 온기를 담은 보따리를 놓고 사라졌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길이 닿는 집은 점점 늘어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했다. 대체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눈이 내리는 새벽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 청솔마을 어귀에는 5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방앗간 하나가 있었다. 간판에는 정든방앗간이라는 글씨가 낡은 페인트로 적혀 있었고 그 앞으로 흰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시각 방앗간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두꺼운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한 여인이 커다란 보따리를 등에 지고 골목으로 나섰다. 여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이미 수없이 걸어온 길인 듯했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은 곧 다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여인이 처음 멈춘 곳은 마을 초입, 혼자 사는 최고집 노인의 집이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은 몇 해 전 아내를 여의고 홀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 여인은 대문 앞에 조용히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에는 오랜 시간 반복해온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보따리 안에는 아직 김이 오르는 가래떡과 손난로 2개,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이름도 인사말도 없이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여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은 임씨 할머니의 집이었다. 임씨 할머니는 지난 가을 무릎 수술을 받은 뒤로 거동이 불편해져 시장에 나가는 일조차 힘겨워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출 뿐이었고 평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대신했다. 여인은 이번에도 같은 자리, 대문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집은 담장이 반쯤 무너진 낡은 한옥이었다. 그 집에는 자식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아온 구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젊은 시절 험한 일을 많이 겪었다는 그는 마을 사람들과도 좀처럼 말을 섞지 않았다. 그런 그의 집 앞에도 여인은 어김없이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여인의 손끝이 살짝 얼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렇게 여인은 새벽 내내 마을의 골목을 돌았다. 4집, 5집, 6집, 7집. 마을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 노인들의 집 앞에는 어김없이 온기를 품은 보따리가 놓였다. 눈은 그칠 줄 모르고 내렸고 여인의 목도리와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갔다.
그러나 여인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습관처럼 그녀는 정확한 순서로 골목을 돌았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대문 앞에서 발견한 보따리를 들고 나와 서로에게 물었다. 이거 자네도 받았는가? 나도 받았어. 대체 누가 이런 걸?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여 있었다. 시장 골목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다. 청솔마을에 정체 모를 사람이 겨울마다 떡과 손난로를 놓고 간다는 이야기였다. 평소 조용하던 아침 골목이 그날따라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감탄사로 시끌벅적했다. 마을 이장 강덕수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65의 나이에도 마을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성격이었다. 오랫동안 이장을 맡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남모르는 그늘이 있었다. 30년 전 겨울, 그가 아직 젊었던 시절의 일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좀처럼 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속사정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유난히 겨울철 이웃을 잘 챙기는 이장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이게 벌써 며칠째인가. 강덕수가 마을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이장님, 이거 올해로 벌써 3년째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눈 오는 새벽마다 이랬다니까요.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 속 쪽지를 살펴보았다. 정갈한 손글씨였다.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온 흔적이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이 오갔다. 누군가는 읍내에 새로 생긴 교회의 사람들일 거라 했고 누군가는 인근 절의 스님이 하는 일이라 짐작했다. 어떤 이는 군청에서 몰래 나온 복지 담당자일 거라 했고 또 어떤 이는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죄스러운 마음에 사람을 시켜보내는 것이라 짐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정체 모를 이를 떡 도깨비라 부르기 시작했다. 겨울마다 나타났다가 눈처럼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떡 도깨비라니 이름 한번 재미나게 지었구먼. 시장 어귀 국밥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숨어 있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고 동시에 그 정체를 알고 싶은 마음도 커져만 갔다. 한편 방앗간의 서말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새벽 장사를 준비했다. 62의 그녀는 20년 넘게 홀로 방앗간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을 모두 도시로 떠나보낸 뒤 그녀 곁에는 오래된 방앗간 기계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쌀을 씻고 불을 지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성실하고 조용한 방앗간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강덕수는 방앗간 앞을 지나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가래떡 찌는 냄새가 골목 가득 퍼지고 있었다. 그는 방앗간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서말수는 뜨거운 김 속에서 묵묵히 떡을 뽑아내고 있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서 여사님. 강덕수가 인사를 건넸다. 서말수는 잠시 고개를 들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뭔 일 있으신가요? 아, 예.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누가 노인분들 댁에 떡이랑 손난로를 두고 간다지 뭡니까? 서말순의 손이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움직였다. 그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있네요. 그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는 다시 떡을 뽑는 일에 몰두했다. 강덕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몇 마디를 더 나누고는 방앗간을 나섰다.
그때만 해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방앗간의 김 서린 창 너머에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기억과 이어진 실마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저마다의 추측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혀냅시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굳이 캐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작은 추적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그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눈은 그날도 그치지 않고 내렸다. 청솔마을의 골목마다 하얗게 덮인 눈 위로 또 다른 발자국이 새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에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하나의 이야기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 겨울이 마을 전체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튿날에도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눈사람을 만들며 저마다 지난밤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였던 물건을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자리하고 있었다. 청솔마을의 겨울은 그렇게 작은 신비로움을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정든 방앗간의 아침은 언제나 뜨거운 김과 함께 시작되었다. 서말수는 새벽 4시면 눈을 떴다. 알람 시계 없이도 몸이 저절로 그 시각을 기억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방앗간 안쪽 나무로 짠 낡은 선반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써온 나무 주걱과 채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앗간을 물려받은 것은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남편 한덕만은 트럭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겨울이면 며칠씩 장거리 운행을 나가면서도 새벽마다 서말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여보, 애들 밥은 잘 챙겨 먹였어? 나는 걱정 말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서말순도 알지 못했다. 겨울 새벽, 빙판길에서 사고를 당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서말순에게는 어린 2 자식과 낡은 방앗간 하나만이 남겨졌다. 그때 그녀의 나이 37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방앗간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수군거렸다. 여자 혼자 힘으로 무거운 쌀가마니를 나르고 기계를 돌리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서말수는 억척스럽게 방앗간을 지켜냈다. 새벽마다 쌀을 씻고 불려두었던 쌀을 찌고 기계에 넣어 가래떡을 뽑아내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2 자식은 그렇게 자라 도시로 나갔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 딸은 대전에서 교사가 되었다. 명절이면 잠깐 얼굴을 비추었지만 평소에는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서말수는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가끔 자식들이 방앗간 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올라오라 권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여기가 내 자리야. 걱정 말아라. 방앗간 한켠에는 낡은 사진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과 어린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여인의 이름은 윤정래, 서말순의 어머니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세월의 고단함을 서말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사진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찍은 것이었다. 마을 어귀 사진관에서 우연히 찍게 된 것이었는데
사진사는 필름값을 받지 않겠다며 몇 장을 더 찍어주기까지 했다. 서말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사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떠올리곤 했다. 윤정래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서말순을 키웠다.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겨울이면 땔감이 부족해 냉골에서 잠을 청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서말수는 그 시절의 추위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그녀는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어머니의 품에 파고들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어린 서말순이 유독 좋아하던 기억이 하나 있었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어디선가 얻어온 쌀 한 줌으로 가래떡을 뽑아주곤 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을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던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말순아, 떡은 말이다. 뜨거울 때 나눠 먹어야 제맛이란다. 식으면 아무리 좋은 떡도 맛이 덜해. 어머니의 그 말은 서말순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녀가 훗날 방앗간을 운영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 시절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았다. 서말순이 시집을 가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는 사이 윤정래는 홀로 작은 방 한 칸에서 노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말순의 집 근처에 살았지만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해 따로 나가 살기를 고집했다. 그것이 서말순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해 겨울, 서말순은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뵈려 했지만 방앗간 일과 어린 자식들 뒷바라지에 치여 자주 걸음하지 못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며칠씩 쉬지 않고 내렸고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꽁꽁 얼어붙었다. 윤정래는 홀로 지내는 작은 방에서 연탄 한 장 제대로 갈지 못한 채 추위와 씨름하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런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윤정래는 싸늘한 냉골에서 홀로 눈을 감았다. 서말순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서말순의 가슴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뵈었더라면, 조금 더 살뜰히 챙겼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생겨났다. 바로 이웃에 살던 몇몇 사람들이 어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강덕수도 있었다. 당시 강덕수는 이제 갓 30을 넘긴 청년이었고 윤정래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몇 차례 윤정래가 힘겹게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을 보았지만 집안 어른들의 만류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괜히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것이 당시 강덕수의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말이었다. 강덕수는 그 말을 따랐고 그 선택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도 강덕수의 기억 속에는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윤정래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눈 쌓인 골목에서 마주쳤을 때의 일이었다. 윤정래는 물동이를 이고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강덕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짐짓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그때 윤정래가 그를 향해 옅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던 것이 기억났다. 덕수, 학교 잘 다녀오니. 그 다정한 목소리가 강덕수에게는 오랫동안 가시처럼 남았다. 자신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서말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특히 강덕수의 가족을 마주칠 때면 애써 시선을 피하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마음속 원망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갔다.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달았다. 대신 그녀는 다짐했다. 자신이 겪은 그 시린 겨울을 마을의 다른 누구도 다시 겪게 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처음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그해, 서말수는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에게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들었다. 마을 어귀 낡은 집에 사는 한 할머니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서말순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서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가래떡 한 뭉치와 손난로를 챙겨 그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조용히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을에서 홀로 겨울을 나는 노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그들의 집 앞에 옹기를 놓아두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녀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었다. 서말수는 방앗간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엄마, 오늘도 다녀왔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말수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자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방앗간의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은 이미 새하얗게 덮여 있었다. 서말수는 다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마을의 골목을 돌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30년 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고도 간절한 위로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이 겨울 어느 골목에서도 30년 전 그 새벽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 모두 그녀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온기만큼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녀는 문득 두 자식의 얼굴도 떠올렸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오리라 생각하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 내린 다음 날 아침이면 청솔마을 시장 골목은 여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젯밤 자신의 대문 앞에서 발견한 물건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누군가는 이번에는 손난로가 2개였다며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쪽지에 적힌 글씨체가 지난번과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진지하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 작은 소동은 어느새 마을 전체의 겨울 화제거리가 되어 있었다. 마을에 관해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덕수는 회관 앞에 작은 칠판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목격 시간, 발견 장소, 보따리의 크기와 내용물까지.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단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보따리를 놓고 가는 이는 언제나 사람들이 깊이 잠든 새벽 서너 시 무렵을 골랐고, 발자국은 다시 내리는 눈에 금세 지워졌다. CCTV라도 달아봅시다. 젊은 축에 속하는 이장 보자 성재훈이 제안했다. 그는 얼마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으로 마을에서는 드물게 컴퓨터와 기계에 밝은 사람이었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근데 이 넓은 마을에 다 달 수도 없고 어느 골목에 달아야 할지도 모르지 않나. 성재훈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그럼 패턴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까지 보따리가 놓인 집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뭔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성재우는 마을 지도를 펼쳐놓고 그동안 보따리가 놓였던 집들을 하나하나 표시했다. 최고집 노인의 집, 임씨 할머니의 집, 구씨 할아버지의 집, 그리고 몇몇 집들이 더해졌다. 지도 위에 점을 찍어놓고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표시된 집들은 하나같이 방앗간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쪽에 몰려 있었다. 성재우는 볼펜으로 그 반경을 원으로 그려보며 나지막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우연이라기엔 지나치게 정확한 패턴이었다. 이거 혹시... 성재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방앗간 서 여사님이 그럴 이유가 없죠. 매일 새벽 그 힘든 방앗간 일을 하시는데 무슨 여력으로 그런 일까지 하시겠어요. 강덕수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다. 방앗간이 유독 지도의 중심에 가깝다는 사실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도 돌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읍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의심했다. 젊은 목사 부부가 몇 해 전 마을에 정착한 뒤로 유독 어려운 이웃들을 잘 챙긴다는 이유에서였다. 목사 부부는 억울하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저희는 정말 아닙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알아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 거짓이 없어 보였고 결국 목사 부부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목사 부부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익명의 은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 제안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또 다른 후보로는 읍내 우체국 직원 김 씨가 거론되었다. 새벽 배달 업무 때문에 이른 시각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정작 자신도 보따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저희 어머니도 올겨울에 그 보따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럼 저희 집에 왜 갖다 놓겠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또 다른 인물은 마을 어귀 정미소를 함께 운영하던 조합원들이었다. 정미소는 겨울철 한가한 시기라 시간 여유가 있을 거라는 추측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새벽 외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또한 흐지부지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용의자를 하나씩 내세웠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사가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겨났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오랜만에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을 굳이 찾아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국밥집 주인이 국자를 줬다 말고 중얼거렸다. 찾아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지. 그게 사람 도리 아니겠나. 옆에 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맞받았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은인을 향한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누군가는 밤새 골목을 지키고 서서 정체를 밝히려 했지만 매서운 추위에 몇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창틀에 고정해두고 밤새 녹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허탕을 치고 말았다. 마을 청년회에서는 아예 조를 짜서 밤샘 순찰을 돌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다들 생업이 있는 처지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강덕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방앗간을 중심으로 그려진 원, 그 안에 촘촘히 박힌 점들.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30년 전
윤정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딸이었던 어린 서말순의 얼굴이었다. 그날 서말순은 눈물조차 흘리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표정이 강덕수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설마 강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서말순이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는 그 일을 애써 잊고 지내왔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기억을 무디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정래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식장에서 마주쳤던 서말순의 눈빛, 원망도 슬픔도 아닌 텅 비어버린 듯한 그 눈빛이 강덕수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는 그때 서말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 같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스러움이 들통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날 이후 강덕수는 서말순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세월이 흐르며 그런 서먹함은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거리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밤에도 어김없이 새 집의 대문 앞에 보따리가 놓였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 새벽 3시경에 발견되었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는 꼭 얼굴을 봐야겠구먼. 박씨 아주머니가 단단히 벼르며 말했다.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방앗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방앗간의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고요한 어둠만이 보였다. 강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섰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눈발 사이로 그의 그림자만이 홀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토록 신경 쓰는 이유가 단순한 궁금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 짐작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곧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강덕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눈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30년 전 그 겨울과 지금 이 순간이 조금씩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무언가 커다란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기억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떤 장면들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곤 했다. 강덕수에게는 그의 겨울이 바로 그런 기억이었다.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골목의 냄새와 발밑에서 뽀득거리던 눈의 감촉과 그리고 한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30년 전 그의 겨울도 유난히 눈이 많았다. 청솔마을은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다.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집들도 많았고 대부분의 가정이 연탄으로 겨울을 났다. 윤정래는 마을 어기 작은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딸 서말수는 이미 결혼하여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간 뒤였고 윤정래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해 초겨울 윤정래는 갑작스레 몸이 편찮아지기 시작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물 한 동이를 깃는 일도 버거워했다. 젊은 시절 고된 노동으로 몸이 상한 탓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삭바느질 뿐 아니라 남의 집 농사일까지 거들며 생계를 이어갔던 세월이 나이가 들어 그녀의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옆집에는 강덕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때 30을 갓 넘긴 나이였고 읍내 정미소에서 일을 배우던 청년이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젊은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지만 이웃의 어려움 앞에서는 늘 한 걸음 물러서곤 했다. 그는 종종 윤정래가 힘겹게 우물가를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덕수야, 저 집 할머니 좀 도와드려라. 강덕수의 어머니가 몇 번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강덕수의 아버지는 그때마다 못마땅한 얼굴을 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자칫하다 우리 사정까지 다 알려지면 좋을 게 없어. 강덕수의 아버지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몇 해 전 이웃 간의 돈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 뒤로 이웃과 지나치게 얽히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강덕수는 그런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근면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사에 선을 긋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 코가 석 자인데 남 걱정할 처지가 되나. 그것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어린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이웃의 어려움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덕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윤정래와 마주쳤다. 윤정래는 물동이를 이고 좁은 골목길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강덕수는 순간 다가가 도와드릴까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이내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다. 그때 윤정래가 그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건넸다. 덕수, 학교 잘 다녀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강덕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몇 걸음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윤정래는 여전히 힘겹게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그것이 그가 살아생전 윤정래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뒤로도 강덕수는 몇 차례 윤정래의 딱한 사정을 목격했다. 연탄이 떨어져 냉골에서 지내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전해 듣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면 늘 망설임이 앞섰다. 젊은 시절에 그는 아직 세상의 이치를 제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고 무엇보다 집안의 뜻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한 번은 강덕수가 몰래 연탄 한 장을 챙겨 윤정래의 집 앞에 가져다 놓으려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의 호통에 그는 연탄을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자신의 무력함이 서러웠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어린 시절의 눈물은 훗날 그가 이장이 되어 마을을 돌보는 마음의 씨앗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해 12월 말 며칠 동안 폭설이 이어졌다. 마을 전체가 눈에 파묻히다시피 했고 길은 꽁꽁 얼어붙어 사람들의 왕래도 뜸해졌다. 그 시기 윤정래는 방 안에 홀로 알아누워 있었다. 감기가 심해져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마을에 전화가 있는 집도 몇 되지 않던 시절이라 위급한 상황에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웃들은 저마다의 추위와 씨름하느라 서로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 연탄값을 아끼려 불을 줄이는 집들이 많았고 골목마다 쌓인 눈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찼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마다의 생존이 우선이었고 이웃의 사정을 살필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시절이 만들어낸 씁쓸한 풍경이었다. 강덕수는 그 무렵 며칠간 윤정래의 집에서 인기척이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지 않는 것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폭설에 정미소 일이 바빠 미처 살피지 못했다. 누가 가서 좀 살펴봤으면.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역시 다른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그리고 새해가 밝기 며칠 전 윤정래는 싸늘한 방 안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이웃 노파가 문을 두드려 확인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그 안타까움 속에는 은연중에 죄책감도 섞여 있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녀를 살피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가며 조문을 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서말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다. 저마다 마음속에 작은 죄책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상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서로 안부를 물었다. 서말순은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덕수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자각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서말순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 뒤로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덕수는 마을 이장이 되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웃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인심 좋고 부지런한 이장이라 칭찬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그 헌신적인 모습 뒤에는 30년 전 그 겨울 갚지 못한 빚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늘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시는 누구도 그렇게 홀로 얼어붙게 두지 않겠다고. 그러나 정작 그 다짐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마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였다. 이따금 그는 방앗간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늦추곤 했다. 서말순의 얼굴에서 30년 전 그날의 표정을 찾으려는 듯 혹은 반대로 그 표정이 조금이나마 옅어졌기를 바라는 듯한 마음이었다. 그러나 서말순은 언제나 담담한 얼굴로 그를 대했고 강덕수는 그 담담함 뒤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눈이 내리는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그 겨울이 다시 되살아났다. 세월이 흐르며 강덕수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길렀다. 그러나 그는 유독 겨울철이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 집은 없는지, 며칠째 인기척이 없는 집은 없는지 세심하게 챙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 여겼지만 정작 그 마음의 근원에는 30년 전 갚지 못한 빚에 대한 속죄의 몸부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청솔마을의 밤은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낮 동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풍경이 이어졌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마을 곳곳에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은인의 정체를 밝히려는 움직임이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밤새 골목을 지켜보았고, 누군가는 이웃과 교대로 순번을 정해 불침번을 섰다.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순수한 궁금증과 감사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서말순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앗간 일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서말순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매일 밤 방앗간 뒷문으로 나서기 전 창밖을 한참 살폈다. 혹시라도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지는 않은지, 골목 어귀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한 뒤에야 발걸음을 옮겼다. 3년째 이어온 일이었지만 올겨울 따라 유난히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기에 그녀의 신중함도 배가 되었다. 그날 밤도 눈이 내렸다. 서말순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인 새벽 2시경 집을 나섰다. 사람들이 밤을 새워 지킨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 그녀는 배달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며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요령을 익혀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 다니던 골목이 아닌 뒷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통해 마을 반대편부터 돌기 시작했다. 낯선 길을 걷는 것은 익숙한 길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지만 그녀는 발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뒷산 오솔길에는 인적이 드물어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 홀로 사는 오씨 할머니의 집이었다. 오씨 할머니는 몇 해 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서말순은 대문 앞에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잠시 멈춰섰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다. 이 늦은 시각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말순은 마음이 아려왔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수는 없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 조용한 선행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오씨 할머니가 잃은 자식의 나이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큰아들과 비슷한 또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서말순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그녀는 소리 없이 대문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음 걸음을 옮겼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직 돌아야 할 집이 여럿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집으로 향하던 길, 서말순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다. 골목 모퉁이,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몇 초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만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길고양이였다. 서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시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다.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런 긴장감만큼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른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세 번째 집에 다다랐을 때 서말순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쳤다. 집주인인 최고집 노인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온 모양이었다. 서말순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담벼락 뒤에서 숨을 골랐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크게 들리는 듯했다. 노인은 한참을 마당에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임자, 올겨울도 눈이 참 많이 오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건네는 혼잣말이었다.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서말순은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시큰해졌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의 외로움은
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의 무게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서말수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노인은 한참 뒤에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말수는 노인의 방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레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새벽 서말수는 평소보다 2배는 더 긴장한 채로 배달을 마쳤다. 방앗간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몸이 후끈 달아올랐던 것이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하나 없는 흐린 밤하늘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마저도 위안이 되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둠이 그녀에게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이 어둠 속 발걸음을 멈추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아직은 조금 더 이 조용한 소임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녀는 방앗간 문을 닫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구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추적은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었다. 성재우는 마을 어귀 전신주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충전 장치까지 연결한 정성이었다. 카메라를 설치하던 날, 그는 밤새 옆에서 작동 상태를 점검했다. 눈이 렌즈를 가리지 않도록 작은 차양까지 손수 만들어 달았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고마워하는 은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카메라는 방앗간에서 마을 중심가로 이어지는 길목을 향하고 있었다. 성재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강덕수에게 말했다. 이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겁니다. 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까지 마쳤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새벽에 누가 지나가기만 해도 바로 알림이 올 겁니다. 며칠만 참으면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열정과 확신이 넘쳐 흘렀다. 강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어렴풋한 확신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확신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맞다면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과연 서말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카메라 설치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날 밤에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카메라의 렌즈 위로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마을은 여느 때처럼 고요한 어둠에 잠겼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향한 시간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서말수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보따리를 준비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이미 마을 어귀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덕수는 그날 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서말순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정체를 밝혀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워야 할지 아니면 모르는 척 덮어두어야 할지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30년 전 물동이를 이고 걷던 윤정래의 뒷모습을 다시 보았다. 꿈속의 윤정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강덕수는 그 뒷모습을 쫓아가려 했지만 발이 눈밭에 빠진 듯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눈은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겨울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도 그 대상이 된 서말순의 긴장감도 나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제는 마을 어디를 가도 떡 도깨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아이들까지도 눈사람을 만들며 그 이야기를 화제 삼았고 시장 골목 상인들은 하루의 안부 인사 대신 지난밤의 소식을 주고받았다. 심지어 읍내에서 발행되는 작은 지역 신문에서도 이 훈훈한 미담을 취재하겠다며 마을을 찾아오기까지 했다. 기자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갔고 그럴수록 정체를 향한 궁금증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 열기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말없이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서말순과 강덕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은 섞지 않았지만 이따금 시장에서 마주칠 때면 예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눈빛을 주고받았다. 서말순은 강덕수가 자신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강덕수 역시 서말순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미묘한 긴장감을 정작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굵어졌다. 강덕수는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았다. 낮에 성재훈이 설치한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그는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홀로 집을 나섰다. 딱히 무언가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잠들지 못하는 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내에게는 그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짧게 둘러댔을 뿐이었다. 눈 덮인 골목은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강덕수가 마을회관 앞을 지날 무렵이었다. 저만치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로등 뒤에 몸을 숨겼다. 눈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는 두꺼운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채 커다란 보따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 강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고 그의 두 손은 저도 모르게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골목을 돌아 최고집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문 앞에 내려놓았다. 강덕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실루엣, 걸음걸이, 그리고 잠시 고개를 돌렸을 때 드러난 옆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가 짐작하던 사람과 일치했다. 서말순이었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던 어렴풋한 짐작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는 가까스로 담벼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눈발이 그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강덕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발밑에서 눈이 뽀득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에 서말순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쳤다. 서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랜 세월 감춰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다. 강덕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흐르는 듯했다. 눈발이 두 사람 사이로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강덕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눌렀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서말순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반대편 골목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강덕수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 여사님. 그러나 서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덕수는 몇 걸음 뒤쫓다가 이내 멈춰 섰다. 그녀를 붙잡아 세울 자신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마주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가 사라진 골목 끝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강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은 그의 어깨 위에도 소복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최고집 노인의 집 앞에 놓인 보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온기를 품은 가래떡과 손난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문득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윤정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방금 눈이 마주쳤던 서말순의 표정이 겹쳐졌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그 눈빛을 그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날 밤 강덕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참을 마을 골목을 헤매듯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가? 알린다면 서말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는 몇 번이고 같은 골목을 돌고 또 돌았다. 발자국이 겹치고 또 겹쳐 어지러운 무늬를 그려냈지만 그의 마음속 물음에는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서말순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혹시 자신의 어머니 때문은 아닐까? 30년 전 그 겨울의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에게는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서말순이 30년간 홀로 짊어져 온 애도의 방식일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에 이르자 강덕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서성였다. 동이 트고 나서야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섰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성재훈이 상기된 얼굴로 강덕수에게 다가왔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카메라에 사람 형체가 찍혔어요. 비록 화질은 흐릿하지만 분명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는 밤새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강덕수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래서 누군지는 알아봤나? 성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목도리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체형이나 걸음걸이로 봐서는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강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런가. 좀 더 지켜보세. 그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다. 마을회관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성재훈은 강덕수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식에 누구보다 반가워했을 이장이 오늘따라 유독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골목 어귀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 눈 아래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30년 묵은 진실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을 일을 제대로 손에 잡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말순과 마주쳤던 그 순간,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던 눈빛만이 맴돌았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직접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30년 동안 묵혀둔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해질 무렵 그는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으며 방앗간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오래 눌러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눌러둔 시간만큼 더 단단하게 뭉쳐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는 법이었다. 강덕수에게 지난 30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인심 좋은 이장으로 살아왔지만 그 이면에는 늘 갚지 못한 빚을 진 사람의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감추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마을 일에 매달렸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저마다의 방을 하나씩 품고 산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 방에 기쁨을, 어떤 이는 슬픔을 담아둔다. 강덕수의 방에는 30년째 문이 굳게 닫힌 채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그림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방문을 열어야 할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방문을 여는 것이 비단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강덕수는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마음을 정했다. 이대로 마을 사람들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서말순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그는 직접 서말순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그 사흘 동안 몇 번이고 방앗간 앞까지 걸어갔다가 발길을 돌리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는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방앗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오후, 강덕수는 방앗간을 찾았다. 마침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방앗간 안에는 서말순 혼자였다. 그녀는 강덕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며칠 전 골목에서의 일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는지 짐작하고 있었다. 방앗간 안의 온기와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장님, 어쩐 일이세요? 서말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강덕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서 여사님, 며칠 전 밤에 제가 본 게 맞습니까? 서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행줄을 꼭 움켜쥘 뿐이었다. 방앗간 기계의 낮은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강덕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긴 침묵 끝에 서말순이 입을 열었다. 이장님이 아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강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서말순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앞치마 자락을 매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앗간 안의 훈훈한 온기와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은 30년 전 그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이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일. 서말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강덕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30년 전 그 겨울,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방앗간 일이다. 애들 키우는 일이다 핑계 대면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죠. 그러다 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떠나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원망했어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서말순이 강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 강덕수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다. 방앗간 창밖으로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장례식 날, 제가 얼마나 이 마을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다들 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지만 저는 그 위로가 다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더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안타까워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서말순의 목소리에 오래 둘러온 원망이 배어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곧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다시는 그런 겨울이 없도록요. 강덕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가 겨우 꺼낸 말이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어머님을 살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죄책감을 30년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이장이 되고 나서도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늘 어머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방앗간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낡은 기계 소리만이 나직하게 울릴 뿐 두 사람 모두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그제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말수는 그런 강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장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까요. 이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시절엔 다들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겨온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그 담담함은 원망을 억지로 누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스스로와 화해해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슬픔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 부디 모른 척 해주세요. 아직은 밝혀지고 싶지 않아요. 서말순이 간곡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에 가까운 절실함이 묻어 있었다.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죠. 그러나 그가 방앗간을 나서는 발걸음은 착잡했다. 마을 사람들의 추적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카메라까지 설치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방앗간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서말수는 다시 묵묵히 떡을 뽑는 일로 돌아가 있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30년 전 홀로 물동이를 이던 윤정래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강덕수는 그 겹쳐진 두 모습을 가슴에 담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강덕수는 성재훈에게 카메라를 철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성재훈은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다. 이장님, 다 왔는데 왜 그러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강덕수는 마땅한 이유를 대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성재훈의 눈빛에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고 그 열정을 무작정 꺾을 명분이 강덕수에게는 없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은 이제 그 누구의 뜻과도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마음을 졸였다. 그는 서말순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비밀이 언제까지고 숨겨질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창밖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서말순에게도 그리고 마을 전체에도 결국은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다만 그 방식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겨울이 절정에 이르면 자연은 종종 사람의 마음가짐과는 무관하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내밀곤 했다. 청솔마을에 찾아온 이번 한파도 그러했다. 며칠간 이어진 포근한 날씨에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레 몰아친 강추위는 마을 전체를 꽁꽁 얼려버렸다. 지붕 위 고드름은 팔뚝만큼 두꺼워졌고 우물가의 물마저 살얼음이 얼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창문에 문풍지를 덧대고 이불을 몇 겹씩 껴안은 채 그 밤을 견뎌내려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상청은 청솔마을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였다. 낮 기온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밤이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이불을 몇 겹씩 겹쳐 덮으며 그 밤을 준비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서말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보따리를 준비했다. 오히려 이런 혹한일수록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온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난로를 챙겼고 따뜻한 물을 담은 병까지 여러 개 준비했다. 강덕수와의 약속 이후로도 그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의 대화는 그녀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다. 강덕수가 자신의 비밀을 알면서도 지켜주기로 한 것이 서말순에게는 오랫동안 홀로 짊어져 온 짐을 조금이나마 나눈 것 같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방앗간 화덕에 불을 지피고 김이 오르는 가래떡을 정성스레 뽑아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흔들 만큼 거셌고 기온은 예보보다도 더 떨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서말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방앗간 뒷문을 나섰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평소라면 말릴 사람이 없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을 무사히 돌았다.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사정없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이어갔다. 이런 혹한일수록 온기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집으로 향하던 중 서말수는 발밑이 얼어붙은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순간 그녀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눈길에 미끄러진 그녀는 그대로 골목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등에 지고 있던 보따리가 눈밭 위로 흩어졌고 손난로와 물병들이 사방으로 굴러떨어졌다. 텅 빈 골목에는 그녀의 신음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서말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발목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몸은 이미 추위에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일어나려 애썼지만
미끄러운 눈길 위에서 몸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다. 손을 짚어보려 해도 얼어붙은 바닥은 손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고 옷 속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매서운 바람은 그칠 줄 몰랐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이대로 여기서 어머니처럼. 그 생각이 스치자 서말수는 정신을 차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워졌고 귓가에는 아득한 이명만이 울렸다. 흩날리는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녹지 않은 채 쌓여가고 있었다. 그 시각 강덕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서말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카메라도 철거하도록 손을 써두었지만 이 혹한에 그녀가 홀로 골목을 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을수록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그는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그녀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강덕수가 골목을 돌던 중 저만치 눈밭 위에 쓰러진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눈 더미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정신없이 눈길을 헤치며 달려갔다. 흩어진 보따리와 손난로들이 눈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곁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서말순이었다. 서 여사님, 그는 있는 힘껏 달려가 쓰러진 서말순을 흔들어 깨웠다. 그녀는 의식이 흐릿한 채로 힘겹게 눈을 떴다. 이 이장님. 겨우 내뱉은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덕수는 다급하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를 감쌌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다. 여기 청솔마을입니다. 사람이 눈길에 넘어져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서말순을 등에 업고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눈보라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등에 업힌 서말순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강덕수는 그 서늘함을 느낄 때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겹쳐져 더욱 다급해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눈길을 헤쳐나갔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강덕수는 그녀를 업은 채 이를 악물고 걸었다. 서말수는 그의 등에서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이장님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진작 여사님 마음을 헤아렸어야 했는데. 강덕수의 목소리에는 30년 묵은 회한과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함께 뒤섞여 있었다. 큰 길에 이르렀을 때 마침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덕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두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서말순을 놓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서말순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는 동안 그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다.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곁에 있을게요. 서말순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다. 구급차가 떠난 뒤 강덕수는 눈밭 위에 흩어진 보따리와 손난로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그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울 때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정성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보따리 하나하나에 담긴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서말순이 30년 동안 짊어져온 그리움과 속죄의 무게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소중히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강덕수는 창밖으로 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만 보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택시 기사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말없이 속도를 높였다. 그는 적어도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서말순이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매서운 겨울밤을 헤쳐온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손끝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온기 같은 것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강덕수는 의료진에게 서말순의 상태를 다급히 설명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제발 이번에는 늦지 않게 해주세요. 30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간절함이 이제야 뒤늦게 터져 나오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때로 마을 전체의 오래된 상처를 다독이는 커다란 사건이 숨어 있기도 했다. 청솔마을에게 그의 겨울이 바로 그러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겨울을 마을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그 페이지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가 함께 담기게 될 터였다. 서말순은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발목 골절 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한때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강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말순이 눈길에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로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이내 궁금해했다. 이 매서운 한파에, 그것도 새벽 시간에 그녀가 왜 골목에 나와 있었는지에 대해서였다. 병문안을 오는 이웃들마다 저마다 한마디씩 궁금증을 내비쳤지만 정작 서말순은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래지 않아 밝혀졌다. 강덕수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말순이 입원해 있는 동안 누군가 다른 방식으로 진실이 왜곡되어 알려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제 이 이야기를 숨기는 것이 서말순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병실을 찾아 서말순에게 자신의 뜻을 조심스레 전했고 그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 관해 사람들을 모았다. 겨울 저녁, 회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저마다 궁금증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덕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동안 우리 마을에 떡과 손난로를 놓고 가신 분이 누구인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이미 어렴풋한 짐작이 스치고 있었다. 몇몇은 카메라에 찍힌 흐릿한 영상 속 실루엣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강덕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분은 방앗간 서말순 여사님이십니다. 강덕수의 말에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전 서 여사님이 눈길에 쓰러지신 것도
실은 그 일을 하시다가 그리 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강덕수는 이어서 서말순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30년 전 그녀의 어머니 윤정례가 홀로 겨울을 나다 세상을 떠난 일, 그리고 그 곁에서 아무도 손을 내밀지 못했던 마을의 지난 과거까지. 그는 자신이 그때 겪은 일과 30년간 품어온 죄책감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역시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리고 두려움에 눈 감고 지나쳤습니다. 그 죄책감이 저를 이장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 여사님은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셨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끝내 잠겨들었다. 회관 안 사람들은 저마다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고 몇몇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관 안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듯한 무겁고도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회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오래된 회한이 스쳐 지나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례 어르신 사정을. 그런데 저희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고백들이 이어졌다. 저마다의 사정으로 손을 내밀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다. 최고집 노인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때 알고 있었네. 그런데 나 역시 혼자 몸이라 남 챙길 여력이 없었어. 그게 다 핑계였지. 그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며 숙연해졌다.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회관 안을 가득 채웠다. 그런 저희에게 서 여사님은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갚아주고 계셨던 거네요. 국밥집 주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회관 안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은인의 정체가 실은 자신들이 지고 있던 오래된 빚과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뒤늦게나마 갚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작은 안도감도 함께 안겨주었다. 회관 안을 채운 훌쩍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없이 위로를 나누었다. 며칠 후 서말순이 퇴원하는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 앞에 모여들었다. 서말순은 목발을 짚고 병원 문을 나서다.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낯익은 얼굴들이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최고집 노인은 손수 담근 김치를, 임씨 할머니는 직접 짠 목도리를, 그리고 다른 이들도 저마다 마음을 담은 물건들을 들고 있었다. 병원 앞 작은 화단 옆에는 아이들까지 나와 손수 만든 종이꽃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 서말순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 여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서말순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서말순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환대에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그녀가 겨우 대답했다. 강덕수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다. 그는 서말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을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서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이장님,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우리 모두 지난 세월을 살아내느라 애썼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죄책감도 아닌 오랜 세월을 건너온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날 병원 앞 골목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 된 듯한 온기가 감돌았다. 눈은 그쳐 있었고 겨울 햇살이 오랜만에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성재훈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서말순에게 다가가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제가 괜히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죄송합니다. 서말순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자네 덕분에 이렇게 다들 마음을 열게 됐잖아. 오히려 고맙지. 그녀의 말에 성재훈도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임씨 할머니가 목발을 짚은 서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 여사 챙길 차례예요. 그동안 여사가 우리 챙겨준 만큼 우리도 여사 챙겨야지. 그 말에 서말순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다. 30년 동안 홀로 짊어져 온 무게가 그제야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서말순은 방앗간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엄마, 오늘 마을 사람들이 다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사진 액자 위로 떨어졌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다. 봄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청솔마을의 공기는 이미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겨울의 매서움은 여전했지만 그 겨울을 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만큼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예전에 없던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났다. 서로를 향한 인사말 한마디에도 예전보다 깊은 정이 느껴졌다. 그 겨울이 지나고 청솔마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진 풍경이 생겨났다. 더 이상 홀로 겨울을 나는 노인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독거노인들의 집을 돌아가며 살폈고 방앗간 앞에는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다. 서말순이 다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온 마을이 함께 깨달은 것이었다. 온기란 혼자 짊어질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청솔마을의 겨울 풍경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덕수는 그해 이후 마을회관 한쪽에 작은 게시판을 마련했다. 그 위에는 마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소식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게시판의 이름은 정든 온기였다. 서말순의 방앗간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다. 게시판을 처음 세우던 날, 강덕수는 서말순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정이 든 온기라면 쉽게 식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강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그 게시판을 보며 저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땔감을, 누군가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었다. 게시판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장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챙겨야 할지 자연스레 생각하게 되었다. 성재훈은 그 게시판 관리를 자청하며 틈틈이 마을 소식을 정리해 붙여두는 일을 도맡았다. 서말순의 발목은 봄이 되어서야 완전히 나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방앗간 문을 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임씨 할머니는 거동이 조금 편해지자 방앗간에 나와 서말순의 일을 거들었고 최고집 노인은 매일 아침 방앗간 앞을 지나며 안부를 물었다. 방앗간은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도 학교를 마치면 방앗간에 들러 갓 뽑은 떡을 얻어먹곤 했고 서말순은 그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방앗간의 낡은 기계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과 달리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임씨 할머니는 이따금 서말순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 참 좋구먼.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그 말에 서말순도 환하게 웃어 보였다. 강덕수와 서말순의 사이도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마주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았다. 이따금 강덕수는 방앗간에 들러 갓 뽑은 가래떡을 얻어먹으며 마을 소식을 나누었고 서말순은 그런 그에게 예시하기를 조금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윤정래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노래며 어린 시절 함께 나누어 먹던 떡에 마시며 그렇게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강덕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죄책감이 이제는 그리움과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다. 청솔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잔치 음식의 중심에 서말순이 만든 가래떡이 놓였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떡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겨울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꺼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서 떡 도깨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물었다. 그럼 이제 떡 도깨비 할머니 얼굴 다 알아요? 그 순진한 질문에 마을에 관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강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옅은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다. 우리 마을은 지난 겨울 큰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늦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그는 서말순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말순 여사님, 그리고 여사님의 어머님이신 윤정래 어르신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또 사과드립니다. 서말순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잔치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오래도록 원망으로만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건너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노을이 마을 전체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다. 서말순은 방앗간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녀의 눈가에 옅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해 겨울, 청솔마을에는 다시 눈이 내렸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조금 달랐다. 서말순은 여전히 새벽마다 보따리를 준비했지만 이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덕수, 성재훈, 그리고 몇몇 마을 청년들이 함께 나서서 골목을 돌았다. 저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나선 그들의 모습은 예전 홀로 걷던 서말순의 뒷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눈 위에 새겨졌고 그 발자국들은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다. 마을회관 앞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장 골목 국밥집 주인이 말했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떡 도깨비가 아니라
떡 도깨비들이라고 불러야겠구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골목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그 웃음소리는 골목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마치 온 마을을 감싸 안는 듯했다. 정든 방앗간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김은 하늘 높이 올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눈이 되어 마을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30년 전 시작된 한 사람의 슬픔이 이제는 온 마을을 감싸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청솔마을의 겨울을 지켜줄 것이었다. 먼 훗날 청솔마을 아이들은 자라서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면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방앗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슬픔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갚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로 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눈은 언제나 초롱초롱 빛났고 그 눈빛 속에는 어른들이 물려준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게 정든 방앗간의 굴뚝 연기처럼 그 따뜻한 이야기는 세월을 넘어 오래도록 청솔마을에 피어오를 것이었다. 훗날 누군가 청솔마을을 찾아와 그 겨울의 이야기를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날을 회상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떤 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같았다. 사람 사이의 온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청솔마을이 그 겨울로부터 배운 가장 크고도 소중한 가르침이었다.